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또다시 연기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개학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입니다. 학교에 보내자니 감염이 걱정되고 안 보내자니 어떻게 돌봐야 될지 걱정입니다. 개학 연기 여부는 내일 발표되는데요. 정치하는 엄마들의 전 공동대표 조성실 씨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가 3,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사망자 비율은 중국보다 2배 높고요. 우리나라보다는 무려 18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이탈리아 북부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져나간 이유는 또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북부 이탈리아 한인회 문흥출 회장 연결해서 현지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죠, 한 달이 못 남았습니다. 아직 인제 못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 후보 대결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KBS가 여론조사를 통해 주요 격전지 가상 대결을 벌여봤는데요. 지역별 민심 2부의 여론의 눈동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2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말에 어떠셨어요?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셨는지요?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하는 일상의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입니다. 주변에는 콩나물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파도 키우고 소소한 취미활동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퍼즐 맞추는 분도 많고요. 소모임 대신 집밥 해먹고 집에서 빵 굽는 사람도 있고요.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늘고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도 하시고 제자리 뛰기,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집에서 할 수 있죠. 이거 효율적입니다. 오늘은 어떤 운동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선물은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입니다.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말이요? 네. 네, 주말에 집에 있다가 네. 너무 답답해서 네. 차로 드라이브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미카님 문자입니다. 달고나 커피 만드는 사람 많습니다. 달고나 커피 아세요? 네, 마셔봤습니다. 네. 그냥 단 커피인가요? 예전에 그 달고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셔 먹는 거 설탕 넣고. 네, 설탕 덩어리 과자. 네, 제가 먹어본 거는 그냥 그 라떼 위에 그 과자가 덩어리가 얹어져 있는 그 커피였습니다. 네,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나 봅니다. 네, 어떻게 요새 만드는지 모르죠.
저는 모르죠. 저도 네.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르는 걸 전해드려가지고. 네, 그러네요. 주말 사이에 코로나 관련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네. 오보도 많았어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 오후 이 YTN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제목이 마스크 달라 대기줄에 버럭 70대 쓰러져 숨져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네, 저도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마스크를 사려다가 할아버지가 마스크를 사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숨졌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뭐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 줄이 기니까 좀 발도 동동 구르다가 뭐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쓰러졌고 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런 보도였는데 오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YTN은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이 심정지 상태인 김 씨를 병원에 이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망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YTN은 뭐 잠시 후에 바로 정정 보도를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가 이런 보도가 하나 딱 나오면 여기저기 언론에서 받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연합뉴스나 YTN 같은 경우는 통신사기 때문에 그냥 네네. 받아서 쓰는 언론사가 많죠. 네, 그런데 이 YTN과 달리 이 다른 언론들도 뭐 정정 보도를 하지 않고요. 혹은 이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졌다고 기사를 추격 보도를 했는데 네네. 정정 보도하지 않고 바로 잡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내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과하지 않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YTN 연합뉴스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보의 책임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되는 그런 네. 분야입니다. 정찬영 사장님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또 발생됐습니다. 네, 오늘 성남 은혜강 교회가 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배를 네네. 온라인으로 드리자 그리고 모이지 말자 이런 권고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있었고 또 그 성남에 있으니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급적이면은 이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 교회는 평소처럼 예배를 강행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총 신도가 130명 정도 되는 이제 작은 교회라고 하는데 46명이나 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35평의 작은 면적이고 2개 층을 쓰는데 한 층에서는 예배 공간 그리고 이제 다른 층에서는 식당과 휴게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 100여 명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받다라는 거고 게다가 이 건물에 창문도 많지 않은데 동절기여서 창문도 닫고 또 예배를 받다라고 해서 감염에 또 상당히 취약한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예배가 없어도 20-30여 명의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도 해 먹고 그랬다 하는데 뭐 친교 활동은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뭐 때가 때이니만큼 이게 논란이 그렇죠.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보도는 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면서 이 소금물을 분무기에 담아서 이 신도들의 입안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네. 일종의 소독을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입에 단 분무기 꼭지를 다른 사람 입에다가 넣고 또 분무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거기서 이것이 감염원이 됐을 가능성도 있네요. 큽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전 국민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종교 집단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요. 네, 그래서 해당 교회 목사는 이번 사태가 끝나면 목회자의 길을 접겠다라고 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네요, 목사님이. 네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사회의 기업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뭐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 오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이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이 뭐죠? 네. 그러니까 이 각 사업장이나 뭐 기관,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도 나온다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아프면 쉰다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성이기도 합니다. 아파도 참는다, 아파도 나간다, 개근상이 중요하다 이런데 네네. 콜센터, 구로 콜센터에서도 봤는데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먼저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했던 게 집단 감염으로 발현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치 이제 뭐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뭐 그냥 뭐 집에 가고 싶다는 거죠. 뭐 이런 말을 한 관리자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뭐 특히 아까 콜센터 얘기하셨는데 정말 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근무 중인 분들은 뭐 어떤 분은 이제 콜센터 일도 하고 남는 시간에 여의도 증권가에서 녹지 배달까지 이른바 이제 투잡을 뛰는 분도 계셨는데 네. 좀 뭐랄까요, 좀 이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아프면 아프다고 지금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부담 없이 외출을 자제하고 또 집에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밀집된 근무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또 주기적인 환기, 이 소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라면서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또는 재택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여주기식 앞에서만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미국에서 한국의 검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의 검사 방식이 아예 틀렸다 이런 얘기도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뭐가 정확한 내용입니까? 네, 며칠 전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미국 하원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테네시 그 공화당 의원이 있습니다. 테네시주의 이 마크 그린 공화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 의원이 이 미국 식품의약처가 이 한국의 진단 키트 사용은 응급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한국 진단 키트는 단일 항체만 검사를 하지만 이 미국의 진단 키트는 복수의 항체를 검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이 바로 반박을 했는데 네. 이 하원 의원이 언급했던 진단 키트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키트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그냥 네. 한 방식이었죠. 그냥 엉뚱한 키트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진단 키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을 했다라는 건데. 네, 이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네네. 온라인은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좀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는 이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유전자 검출검사법을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에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문제가 없다. 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이 질병관리본부의 긴밀한 협력하에 평가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한 것이고 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딱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다라는 거죠. 네. 일본에서는 좀 한국이 좀 못마땅한가 봐요. 왜 못마땅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뭐 우리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일본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네. 이것을 또 주요 언론 매체가 또 받아서 보도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번에는 일본의 후생노동성 당국자의 발언이었는데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 세계로 이제 확산 중인 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와 대면에 직접 진찰을 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배워가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드라이브 스루는 국제 표준이 돼가는 상황이다라면서 정부는 그동안 투명성, 개방성, 민주적 절차라는 3원칙 아래 코로나19에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외신에서는 압도적으로 한국의 방역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에 관해서는 한국이 표준이 돼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좀 코로나19 상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노하우가 하나씩 둘씩 쌓여서 전 세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일본은 뭐 조금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 아파하는 일본 이야기를 고스란히 써주는 언론은 네. 뭘 위해서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팩트 체크는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대로 받아쓰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일본에서 사이타마현이라고 그 도쿄 옆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유치원생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네네. 제일 조선인 유치원만 빼고 마스크를 안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비난이 일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취소하긴 했으나 네네. 일본이 이렇게 그 재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일본의 국민성이 그대로 보이네요. 더 이상 조금 약간 뒤떨어졌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재난에 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네. 원외 정당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녹색당이 이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녹색당이 참여하네요. 네, 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이 연합정당 관련 그 당원 투표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투표율이 51.3%, 여기서 찬성이 74.06%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녹색당은 당원의 50% 이상이 참여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연합정당에 합류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했는데 기준을 가뿐하게 넘겼습니다. 네. 이에 녹색당 측은 당원들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 이 당의 강령과 기조에 부끄럽지 않게 협상에 임하고 또 선거를 치러서 원내에 입성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당은요? 기본소득당도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 기본소득당. 예. 네, 얼마 전에 용해인 대표가 여기 나와서 오셨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기본소득당은 그 연합정당의 참가 조건으로 각 당의 개혁 정책에 대한 개별적 선전 보장, 그리고 정책 홍보의 양적 동등성 보장, 그리고 당선 가능성의 동등성 보장 등 이 3대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정당을 표방하는 미래당은 이미 합류를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당은 이 방법만이 21대 국회에서 미완성의 정치개혁을 완성을 하고 이 탄핵 세력의 부활을 막을 유일한 정치적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죠? 네,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요. 그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 결정했어요? 네, 결정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발표가 오늘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직은 발표가 안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선 결과를 보면은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미래한국당의 자체 영입 인사, 네, 자체 1호 영입 인사였는데요. 이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가 1번 혹은 3번 등 앞순위에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이 당선권에 배치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분 얼마 전까지 그 문재인 정권 계속 비판하시던 그분인데 일로 가셔가지고 바로 배지를 달려고 하시네요. 저는 언제 갔는지도 그러게요. 그렇게 오래 전에 전이지 않게 네, 칼럼 그 지면을 통해서 이름을 봐가지고요. 네. 또 다른 분은요? 그리고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그리고 네. 박대성 페이스북 한국일본 대외정책 부사장, 이동찬 공익제보센터 공동대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당선권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돼도 논란, 안 돼도 논란이라면 그냥 안 되고 하겠다라는 게 이 미래한국당의 입장이라고 좀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편지까지 박 전 대통령이 편지까지 쓰셨는데 유영하 변호사를 배제하면 그러면 촛불 그 태극기 세력들한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네. 식자재도 다 배달해서 먹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네. 그런데 배달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12일 새벽 2시경 안산시의 한 배송구역에서 쿠팡의 배달 노동을 하던 이 47살 노동자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달 중순 계약직으로 쿠팡에 입사를 해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고요. 이 단독 배송에 나선 것은 2주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새벽 배송이어서요.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까지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이후로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이 쿠팡 노동조합 측이 밝혔습니다. 업무를 하면은 그 중간에 휴게 시간 1시간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 노동조합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쿠팡 측은 유족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김모 씨는 입사 초기 트레이닝 기간이었기 때문에 일반 쿠팡맨의 업무량 50% 정도만 소화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쿠팡이 이 큰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노동자들의 복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생존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는 어쩔 수 없으나 이렇게 2차, 3차적 특별히 노동자들 코로나19와 싸우거나 거기에 도움을 주는 노동자들
대한 피해에 대해서 그 사회가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카이스트에서 빨아 쓸 수 있는 마스크를 개발했다고요? 역시 개발에는 우리나라가 좀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데 네. 이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 연구팀이 이 나노 섬유를 이용한 그 KF80에서 94 수준의 필터 효과를 갖는 나노 마스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거면 뭐 그러니까 효과 효능 면에서는 다른 마스크하고 뭐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마스크랑 떨어지지 않는데 그동안에는 이 정전기를 이용해서 먼지나 이제 바이러스 걸러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있었는데 대신 이제 빨면은 그게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개발된 것 같은 경우에는 빨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요. 이 면 마스크에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필터가 2,000원 정도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문제는 시판인데 현재는 하루 1,500개 정도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뭐 앞으로 이 정부 관련 인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것이 인증이 되면 계속 이제 생산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빈실버님은 이런 글을 보내셨습니다. K-방역이 가능한 것도 죽어라 이러는 국민성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좀 다행이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네요. 고희정님, 좀 더 쉬면서 고생 나누고 전염 방지해요. 방학 연기, 토요일 수업도 하고 플랜 B, C, D 다 동원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어려운 시기입니다. 진짜 비상한 시국이어서 비상한 대책을 다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8949님, 집안운동, 절운동합니다. 절운동 하시는군요. 특히 약 30분 108배 추천합니다. 무릎이 안 좋은 분은 바닥에 푹신한 담요를 놓고 정상근 기자 108배 추천한답니다. 네? 10배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동이 될 거예요. 엄청 운동됩니다. 근데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5533님, 전 훌라후프 돌렸습니다. 누워서 TV 보는 것도 질려서요. 훌라후프 하면서 TV 봅니다. 금세 허기집디라. 그래서 또 먹고 또 눕고. 네. 훌라후프 하면서 TV 보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상근 기자. 저는 훌라후프를 돌리지 못합니다. 인체 구조상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도 훌라후프를 못해요. 네. 인체 구조상은 돌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엉덩이를 돌리는 걸 못해가지고 못합니다. 네, 저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 3419님, 사무실 뒤편에 있는 메타 쇠카이어길, 죄송합니다. 이거 어렵다. 메타 쇠카이어길을 3바퀴 돌고 왔습니다. 햇빛을 쐬니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산책. 사람들 없는데 주변 산책하기 좋습니다. 날씨는 좀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목도리 꼭 두르시고요. 지금 봄볕은 따뜻하고 봄바람은 아직 시샘하느라고 조금 추운데요. 그래도 산책하는 게 가장 좋은 봄날 보내기, 이 비상한 코로나19 대처법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조금 이른 퇴근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또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동서울요금소 부근 3, 4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창녕 졸음쉼터 부근 2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짧게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에서는 양방면 전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중에 만 19세 이하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4월 개학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개학 시점과 후속 대책에 대해서 고민이 큽니다. 주말에 제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잠깐 만났는데 얼굴이 반쪽이더라고요. 고민을 너무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가운데 우리 학부모들 고민은 더 커요. 계약하면 감염 위험, 안 하면 돌봄 걱정. 학부모들 애가 탑니다. 실질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공동대표 조성실 정의당 보육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엄마시죠? 네네. 네, 학부모시고요. 네, 큰아이가 이제 8살 됐습니다. 하나입니까? 아이는 둘이에요. 8살이요? 8살, 5살.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애들 돌보고 있어요, 집에서? 우선은 이제 어린이집 긴급 돌봄을 서비스. 보내고 있는데 저희 아이만 우선 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아이 휴원하는 동안에는 뭐 시어머니가 오시고 또 네. 지역에서 친정 가족분들 오시고 옆집에서 봐주시고. 네. 계속해서. 네. 네. 비상 상황이네요.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주가량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학내에서 전염이 지속됐을 경우에 더 걷잡을 수 없으니까 네. 불가피한 면은 있다고 보고요. 네.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좀 걱정스럽죠. 보내는 것도 우려스럽고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돌봄 공백이 장기화됐을 때 네. 잇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단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정부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은 근데 실제 이용률은 그닥 높지 않대요. 네네. 왜 그렇죠? 우선은 처음 발표했던 이용률이 한 1.8% 정도였는데요. 1.8%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볼 거는 긴급 돌봄 자체는 뭐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뭐 몇십 프로 이상이어야 된다는 양적 접근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1.8%라도 정말 이용자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1.8%는 사실 실수요를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네.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학내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돌봄 교실이라든지 혹은 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돌봄 체계가 절대적인 수요를 원래 담보를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소로 잡고 있는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최소로 잡고 있는 돌봄 수요가 68만 정도인데 네. 실제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40만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정도는 이미 사적인 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유지를 해왔고 네. 그리고 실제로 학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돌봄 공백을 사용하신 분들도 5시에 이 돌봄 교실이 문을 닫거든요. 네. 그럼 부모가 올 때까지 어찌됐든 제 2차에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5시에 퇴근하는 부부는 직장은 거의 없으니까요. 없지요. 그럼 5시까지 가려면 4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네, 그런 돌봄 체계의 취약성은 이미 계속 지적이 돼 왔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정말로 돌봄 필요는 있지만 이미 백업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있는 사람들만 고용단절이 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예. 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좀 아이를 별도로 봐줄 수 있는 서비스를 찾고 있다. 그래서 1.8%는 정말 어디 기댈 데 없는 분들이 온 거고 실제로 필요가 있는 분들도 본인이 초반에 신청 자체를 못했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류가 있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어떤 대안이나 정책이 실질적으로 엄마에게 학부모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가장 먼저는 이제 그러니까 학교나 어린이집 휴원하고 개학 연기 권고가 나왔을 때 네.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즉각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학교나 어린이집이 쉬면 당연히 가족 돌봄 휴가 관련된 이야기를 고용노동부가 연계해서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이렇게 커지기 전에 이미 했었습니다. 예. 예전부터 해왔던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예산을 좀 회사에 그쪽으로 네. 지원해서 네. 엄마들이 조금 이런 비상한 아빠들 시기는 포함해서요. 네. 아빠들도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들이 지금 아이들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좀 실질적이겠군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체계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이제 쓸 수 있는 분들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콜센터 사태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일용직이나 고용 안정이 굉장히 취약한 곳에 계신 분들은
뭐 사실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긴급 돌봄 체계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좀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5시 같은 경우에도 5시에 마감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단체에서 그러니까 5시에 아이를 찾으러 갈 수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있냐. 그래서 7시로 미루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제안 자체를 드렸었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 일자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학내에서 뭐 돌봄 전담사 선생님과 교원들이 또 어떻게 역할 배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7240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할머니들이 숨차게 애들 보느라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그러죠. 네. 할머니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거 할머니들이 지켜야 돼요. 엄마들이 지키다가 할머니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지금 사실은 나이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걱정인데 이 할머니들이 또 손주들을 보느라고 힘들어하시네요.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정님 4시 반부터는 텅 빈 학교에 돌봄 강사 1명과 아이들뿐입니다. 이게 이 부분도 좀 걱정입니다. 블랙님 4시에 퇴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4시에 퇴근하는 그런 회사들 좀 늘어나야 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재택근무 그리고 이렇게 다른 데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집에 가서 1시간 일하더라도 4시에 퇴근하는 그런 회사도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그런 사장님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을 연기하면 수입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강사나 급식 조리사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가 막막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추경 처리하는 게 아주 주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추경안에 민생 피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고용이 단절되거나 뭐 아예 일정 정도 비용 수급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 형태로 정말 현금 지원의 형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엄마 맞으시고 정치하는 엄마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선정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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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갑자기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었습니까? 우선은 아무도 이 양육자들과 아이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련히 알아서 잘 굴러가겠거니 했지만 아니, 세상에 엄마가 이렇게 많은데 엄마 표가 이렇게 많은데 네. 왜 엄마 편드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을까요? 이게 조직된 표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수보다 효율적으로 표를 모을 수 있는 채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비리 이야기 나왔을 때도 사립유치원 이사장님이나 이제 원장님이 수적으로 별로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뭐 적폐라고 일컬어졌던 것들 해결되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제가 이 비례대표 경선 출마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소식을 아신 많은 분들 중에 가장 빠르게 응대해 주신 분들이 여러 연합회 분들이 네. 이번 선거에 혹시 필요하신 게 있냐 네.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양육자들은 아이들 돌보고 또 자기 뭐 긴급해서 아이 봐줄 수 있는 사람 찾기에도 급급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회 안에서 너무 당연한 양육자들의 목소리 실제로 내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거는 누가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급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해가 되고 좀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몇 번이시죠? 네, 지금 13번입니다. 한 분이 앞에 나가셨죠? 그만두셨죠? 네. 네. 그럼 12번인데 정의당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네. 그럼 몇 번 당선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나요? 근데 지금 그렇게 뭐 제가 12번을 넘어가는 건 아니고 13번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앞에 한 네. 분이 사라지셨으니까 네. 12번 되는 거겠죠. 아마 일반 명부 아직 뭐 13번 그대로 이게 머물 수도 있고. 득표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 우선 할당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당 때문에 내에서 정의당 네.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 정치하는 엄마도 국회에 입성할 거야 이런 얘기 하십니까? 뭐 당연히 같이 힘을 써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요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당내 자체에서는 사실 이 선거제 저도 당에 뭐 최근에 참여하게 돼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만 이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이번 총선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최대한 소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성실 그 위원장은 국회에 입성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정의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국회에 입성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다만 실제로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저는 꼼수에 꼼수로 답하는 것보다는 네. 이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시금석에 대해서 정의당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정치에 정말 이 시금석으로서의 정의당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유권자분들이 네. 저를 국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금석 얘기를 정의당에서 네. 한 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네. 아이고 좀 잘 됐으면 합니다. 비례대표 연합정당 생기고 나서 걱정이 많죠, 정의당 내에서. 네. 네, 걱정보다는 사실상 이게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또 판세를 고민했던 거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또 각자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선거 운동에 임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실 때 기존에 이렇게 나왔던 실제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이런 논란은 어느 정도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튼 엄마 대표로서 학부모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전 공동대표 조성실 정의당 보육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798님 긴급 돌봄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 한 명밖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자 있을 아이를 생각하니 차마 보내지 못했네요. 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참 우리 그 국력이 여기까지 왔다 했는데 아직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제 총선이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30일 남았습니다. 네.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예, 이제 한 달째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당 내 크고 작은 이슈들 모아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주말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당 중앙위원회 투표도 있었는데요. 네. 제적 인원 678명 가운데 611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최종 완성됐는데요. 1번은 제한 경쟁 분야라고 해서 여성 장애인 분야 영입인사 1호인 최혜영 교수가 됐고요. 2번은 외교 안보 분야였습니다. 김병주 전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뽑혔습니다. 여기는 뭐 다 예상했던 대로 됐군요. 네, 맞습니다. 3번 이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에서 부위원장을 지냈고요. 네, 최고위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4번 김홍걸 위원은 민화협 의장이었습니다. 네. 뭐 예상대로 된 것 같고요. 네. 윤호중 사무총장이 민주당의 비례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만약에 정의당까지 참여한다면 그 연합정당이 23석까지 얻을 수 있지만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니 16석에서 17석 정도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16, 17석 그런데 비례연합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당들 네. 또과 함께하는 당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후순위에 7명 정도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몇 석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번호를 꾸릴 때는 만약에 10번 이내 민주당 인사를 배치할 경우에
꼼수다, 위성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0번 이후에. 이후부터 예. 일단은 우선적으로 7번까지 보내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까 군소정당에서 지금 속속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드렸는데 네네. 정의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아직까지도 이제 완강하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예.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비례위성정당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녹색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찬성이 74%나 됐습니다. 그러게요. 예.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았는데요. 녹색당은 그래 원내 진출의 꿈을 수건을 이번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으로 가볼까요? 네. 선대위원장 결국 말이 많았는데 김종인 씨는 선대위원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미 근데 들어온다 안 온다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카드의 네. 효력은 다 한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가지고 있는 중도, 뭐 경제 민주화 별로 큰 이미지는 없지만 그 이미지를 이미 그 미래통합당에서 다 소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2012년 새누리당 선거, 2016년 더불어민주당 선거 다 경제 민주화의 상징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그 슬로건이 사실 너무 올드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지 않기로 했고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박형준 전 혁신통합 추진위원장, 예.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형준 씨는 지난번에 미래한국당으로 비례를 신청한다고 했다가 철회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철회 신청했다가 이제 그 논란이 불거지자 바로 철회했죠. 근데 옆당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 당으로 다시 턴해가지고 선대위원장이 됩니까? 네, 결국은 같은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신세돈 씨는 누구죠? 신세돈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경제교사로서 활동했습니다. 그 공부 모임 5명 중에 1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누군지 알겠네요. 네. 국민의당 소식 좀 들려주세요. 비례대표 공천에 지금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의사 안철수 네. 일단 가운 하나로 쇼를 했더라도 진정성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의 호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례에서는 좀 몇 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그런데요. 지금 현재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 111명이라고 합니다. 네, 맞네요. 굉장히 많고요. 문의가 많아서 1, 2일간 추가 공모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현재 현역 이태규 의원과 권은희 의원도 비례대표의 공천을 신청을 했거든요. 권은희 의원이 그쪽으로 가서 비례대표 신청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분은 광주의 지역구에 광주 있는데. 광산이죠. 네. 근데 거기서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그 지역구를 포기하고 현역 의원인데 지역구를 포기하고 네. 지금 비례 공천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이태규 씨도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다시 한 번 더. 네, 보통 비례대표는 지역구로 가는데 그걸 포기하고 또 비례로 또 신청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신청하게 된 것인데요. 네. 일단은 이 공천 관리를 맡고 있는 정현정 추천위원장은 현역이라고 프리미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이거겠네요. 네. 네. 현역 또 프리미엄은 없겠지만 인지도가 너무 큽니다. 다른 또 후보도 있습니까? 비례대표로 나올 만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네.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거든요. 네. 네, 자가격리가 끝나면 곧바로 딱 13일 정도의 선거 기간 때 딱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가격리 중에 아마 많은 비례대표 명단이 또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분 순삭으로 이어집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민간 영리병원 위주의 미국 의료 체계가 코로나19의 집단 검진과
확진자 수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백순영 카톨릭이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되고요. 이 미국의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처음 환자부터 우리가 그 동성 추적이 안 되었었고 그 감염원조차 알 수 없는 환자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환자가 나타났는데요. 예. 이들이 전부 지역사회 전파를 나타내는 이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증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진단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환자 수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진단을 많이 하게 되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많은 환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드라이브 스루를 적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민간 영역에서 진단을 했을 땐 수가 얼마 되지 않았었지만 무료로 많은 사람들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스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고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 의료 시스템이라는 건 주로 민간 병원들을, 영리 병원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입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리 병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이. 그 입원비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싸게 한다 할지라도 환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이 환자들을 과연 지금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의료 공백 없이 병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 미국이란 나라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독감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2, 3일 약을 받아왔다 하면은 거의 2, 3천 불씩 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병원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내 상황이 이러한데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나온 한 하원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의 한 코로나19 신속검사 키트가 비상용으로도 부적절하다는 FDA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마치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법이 부적절한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팩트는 무엇일까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의 견해입니다. 이런 신속진단법이 쓸 수 있는 경우는 진단이 틀려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독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단법은 국내에서 저희가 뭐 지금 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그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시장이 커졌거든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치료법도 없고 예방법도 없으니까 진단으로 모든 걸 지금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 시장이 워낙 커졌고 거기에 엄청난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로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거든요. 시장에 대한 혼란도 있고 그다음에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학계 안에서도 또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혼란들이 지금 계속 부딪히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검사법이고요. 국내에서 지금 쓰고 있는 법은 가장 민감도나 특이도가 높은 정확한 검사법인데다가 이미 40만 건 이상의 임상적인 데이터가 쌓여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의사들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렇게 검사를 스페셜하게 보는 의사가 있는 국가가 잘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전문의들이 저 같은 진단검사학 전문의들이 계속 그 결과를 보면서 판독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최대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하원에서는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무료 검진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 사람 이름을 딴 땡땡땡 케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에 힘써왔던 이 법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오바마 케어, 2번 문재인 케어.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이었습니다. 이어서 MC 스나이퍼의 봄이여 오라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원정님,
회원 가입 안 하고 듣다가 김용민 씨 훌라후프 엉덩이로 못 돌리신다는 그 말 듣고 참고로 훌라후프는 허리로 돌리는 거라고 알려드리려고 처음으로 회원 가입하고 글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늦어졌네요. 이제 자주 참여할게요. 네, 김용민 씨가 훌라후프 엉덩이로 돌린다고 한 게 아니라 주진우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회원 가입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의 꽃을 달래보아도 막연한 기다림들이 날 기다리고 있죠.